2026, the year of the red horse. We will run as hard as the red horse. 안녕하세요. Just Have Fun 스토리 레이디오 스테이션입니다. 여러분의 논리적 가이드 덱스터입니다. 여러분의 인사이트 파트너 클레어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자, 드디어 내일입니다. 1월 6일. 전 세계의 기술 덕후들과 투자자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되죠. 바로 CES 2026이 개막합니다. 맞아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정말 설레는 것 같아요. 올해는 또 어떤 신기한 기술이 우리를 놀라게 할까 그런 기대감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CES, 단순한 전자제품 전시회를 넘어서서 이 행사가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세상을 바꿔왔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거대한 기술의 흐름이 어떻게 돈의 흐름, 즉 주식시장을 움직여 왔는지 그 역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1부에서는 CES의 탄생부터 모바일 혁명까지 그야말로 기술 혁명의 연대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한번 아주 멀리 1967년 뉴욕으로 돌려보죠. 최초의 CES가 열렸던 해인데요. 네, 근데 뭐 지금처럼 막 화려하고 거대한 행사는 전혀 아니었고요. 원래 시카고 뮤직쇼라는 음악 박람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약간 파생된 행사 같은 거였어요. 아, 약간 스핀오프 같은 느낌이었군요. 네, 딱 그 느낌이죠. 그래서 참가 기업도 정말 단출했습니다. 딱 14개 회사만 참여했어요. 14개요? 지금은 수천 개 기업이 오는데 정말 상상이 안 가네요. 그렇죠. 당시 참여했던 회사가 뭐 모토로라, 필립스 이런 회사들이었는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그 14개 회사 명단에 금성사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금성사요? 아, 지금의 LG전자? 맞습니다. 반세기도 훨씬 전에 그 작은 시작부터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기술 무대 한가운데 서 있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와, 그건 정말 몰랐던 사실이네요.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그럼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기술들을 보면 지금 기준으로는 참 소박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1970년에 필립스가 VCR을 처음 공개했거든요. VCR,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아, 저희 세대는 알죠. 비디오 테이프. 네,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방송을 녹화했다가 나중에 다시 보는 기계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시간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기 시작한 거니까요. 아, 타임 시프트. 바로 그겁니다. 방송국이 정해준 편성표에서 우리가 해방된 첫 순간이었던 거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문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의미가 크네요. 그리고 70년대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있죠. 바로 1975년에 등장한 퐁 게임기. 퐁, 그 탁구 게임. 네, 이게 바로 가정용 게임 산업의 문을 활짝 연 제품이죠. 그러고 보면 70년대는 VCR이나 게임기처럼 뭔가 미디어를 물리적으로 소유하고 즐기는 시대였던 것 같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7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CES의 주역이 조금씩 바뀝니다. 소니, 파나소닉 같은 일본 기업들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죠. 아, 일본 전자제품의 전성시대가 시작되는군요. 네. 그리고 아주 상징적인 변화가 1978년에 일어나는데요. CES가 개최지를 뉴욕에서 지금의 라스베거스로 옮깁니다. 아, 드디어 라스베이거스 시대가 열리는군요. 이게 그냥 장소만 바꾼 게 아니라 CES가 이제 단순한 무역 전시회를 넘어서 글로벌 이벤트로 성장하겠다는 뭐랄까 야심을 보여준 거죠. 자, 그렇게 80년대,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디지털 혁명이 본격화됩니다. 맞아요. 1981년에 CD 플레이어가 등장하고요. 1985년에는 닌텐도 게임기가 나오면서 미디어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시기 CES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린 진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잖아요. 네, 바로 PC의 등장이었습니다. 특히 90년대 중반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CES 기조연설의 단골 손님이 되죠. 맞아요. 그가 모든 가정에 PC 한 대씩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CES는 더 이상 가전제품만의 잔치가 아니게 된 겁니다. 아, IT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를 논하는 장으로 그 위상이 완전히 바뀐 거군요. 네, CES의 영토가 확장된 결정적인 계기였죠. 그리고 90년대 막바지에 디스플레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터집니다. 1998년.
바로 HDTV의 등장이죠. 고화질 텔레비전. 이게 그냥 옛날 아날로그 TV보다 화질이 좀 선명해졌다 이 정도가 아니었다면서요? 그럼요.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 아날로그 TV가 전묘화였다면 HDTV는 고화질 사진 같은 거였거든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이걸 계기로 아날로그 방송 시대가 저물고 디지털 디스플레이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삼성과 LG가 글로벌 디스플레이 패권을 두고 벌이는 그야말로 수십 년에 걸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고요. 그렇죠. TV 제조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디스플레이 패널, 부품, 칩셋을 만드는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가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CES의 초창기 역사. 그러니까 VCR, PC, HDTV처럼 어떤 하드웨어 자체가 주인공이었던 시대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아주 기묘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떤 거죠? 2007년이었죠. 정작 주인공은 무대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전 시장 전체가 그 주인공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바로 그거. 애플의 아이폰 등장이군요. 맞습니다. 애플은 CES에 참가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그해 CES는 그야말로 아이폰을 위한 아이폰의 전시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전시장 어딜 가나 전부 아이폰 케이스, 아이폰용 스피커, 아이폰과 연동되는 기기들,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들, 온통 아이폰 천지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CES가, 아니 어쩌면 산업계 전체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어떤 깨달음일까요? 이제 개별 하드웨어의 성능 경쟁 시대는 끝났다는 것. 모든 것을 연결하는 생태계를 지배하는 자가 시장 전체를 먹는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낀 거죠. 정말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CES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무게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생태계와 플랫폼으로 완전히 이동하면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산업의 플레이어들이 CES로 몰려들기 시작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자동차 회사들이었죠. 그렇죠. 2010년대부터 포드, 아우디 같은 회사들이 부스를 차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CES가 라스베가스 모터쇼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차 안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걸 보여주다가 점점 자율주행 기술 같은 핵심 기술들을 CES에서 발표하기 시작했죠. 가전,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자동차까지 모든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대한 융합의 장이 된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이렇게 CES가 진화해온 과정을 쭉 훑어봤는데요. 일부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CES는 더 이상 미래를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곳이 된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돈의 흐름이 만들어지죠. 잠시 후 2부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 CES가 만드는 돈의 흐름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 유익한 세상 이야기. 잠시 후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2부입니다. 저는 덱스터. 클레어입니다. 2부 시작 전에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네. 자, 1부에서는 CES가 1967년 뉴욕의 작은 가전쇼에서 시작해서 PC, 모바일 시대를 거치며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거대한 혁신의 무대로 성장해온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네, 하드웨어 중심에서 생태계와 플랫폼의 전쟁터로 진화하는 역사를 따라가 봤죠. 네, 이제 2부에서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거대한 기술의 파도가 월스트리트, 즉 자본시장에서는 어떻게 돈의 흐름으로 바뀌는지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CES 효과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럼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연례 행사처럼 여겨지는 현상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인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선취매 현상입니다. 선취매요? 네, CES가 개막하기 한 1, 2주 전부터 이번 CES에서 어떤 기업이 엄청난 신기술을 발표할 거래 하는 기대감만으로 관련주 주가가 막 오르는 거예요. 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 격언에 소문에 사는 단계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이 바로 뉴스 팔아라예요. 정작 행사가 시작되고 그 신기술이 딱 공개되고 나면 오히려 재료가 소멸됐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현상이죠.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요. 불확실했던 기대가 현실로 확인됐으면 주가가 더 올라야 논리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다르죠. 이게 그냥 투자자들의 비이성적인 심리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시장의 법칙이 있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걸 단순히 심미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고요. 정보의 비대칭성과 기대 가치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가치 재조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가치 재조정.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특히 이 현상이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CES 혁신상을 받는 중소형 기술주들이에요. CES 혁신상 매년 수많은 제품들이 받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이 제품 좀 괜찮네 하고 주는 상이 아니에요. 특히 이름 없는 중소형 기업에게는 이 상이 우리 기술력, 세계가 인정했다는 일종의 보증수표나 다름없거든요. 공신력 있는 인증 마크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은 이 회사를 다시 봅니다. 그냥 그런 작은 회사인 줄 알았는데 세상을 바꿀 잠재력이 있었네 하면서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죠. 이걸 리레이팅이라고 합니다. 리레이팅. 그러니까 주가 수준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예가 2018년에 있었어요. 당시 자율주행 기술이 막 떠오를 때였는데 라이다라는 센서 기술이 엄청난 주목을 받았거든요. 라이다요? 그게 뭐죠? 자율주행차의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레이저를 쏴서 주변 환경을 3D로 아주 정밀하게 인식하는 기술인데요. 그때 마이크로비전이라는 회사가 이 라이다 기술로 엄청난 기대를 모았어요. 근데 사실 이 회사가 당시 이렇다 할 매출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실적은 없는데 기대감만으로? 네, 오직 CES에서 보여줄 기술에 대한 기대감 하나만으로 주가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에게 CES는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무대인 셈이죠. 그렇군요. 하지만 그 뜨거운 기대감이 언제나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게 문제겠죠.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CES 역사상 가장 화려했고 또 가장 첨참했던 실패 사례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2010년에 3D TV를 꼽겠습니다. 3D TV. 정말 잊을 수 없죠. 저도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영화 아바타가 전 세계적으로 대응행을 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제 TV의 미래는 3D라고 믿었잖아요. 네, CES 2010의 주인공은 단연 3D TV였죠. 삼성, LG, 소니, 파나소닉 할 것 없이 모든 가전사가 이걸 전면에 내세웠고요. 당연히 관련 부품주 주가도 엄청나게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대실패였죠. 왜 실패했을까요?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전용 안경을 써야 하는 그 불편함이었고요. 맞아요. 어지럽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볼만한 3D 콘텐츠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기술만 있고 즐길 거리가 없는 거죠. 소비자들은 아주 냉정했습니다. 기술적 하이프? 그러니까 과대 광고가 실제 가치, 밸류로 연결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정말 뼈아픈 교훈이었네요. 네, CES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비싼 수업료 중 하나였죠. 자, 그럼 이번엔 정반대의 사례를 한번 보죠. 모두가 열광했지만 실패한 3D TV가 있다면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에서 나타나서 그의 CES의 진정한 승자가 된 사례도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바로 2017년의 아마존이죠. 아마존. 이 사례는 정말 흥미로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마존은 그해 CES의 공식 부스조차 차리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참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승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해 CES가 끝나고 모든 미디어가 이구동성으로 올해의 승자는 아마존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던 거죠? 전 시장의 모든 사물이 아마존의 음성비서 알렉사를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 타도 알렉사, 음악 틀어줘. 냉장고를 열어도 알렉사, 계란 주문해줘. 로봇 청소기도 심지어 전등까지 전부 알렉사를 부르고 있었던 거죠. 와,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제조사들은 각자 자기 제품 좋다고 열심히 뽐내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어서 지배해버린 건 아마존의 플랫폼이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개별 전투에서는 모두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전쟁 전체를 지배한 건 전혀 다른 플레이어였던 거죠.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걸 시사하네요. 개별 제품의 성능보다 그 제품들을 연결하는 플랫폼 생태계를 장악하는 게 기업 가치에 훨씬 더 결정적이라는 걸 증명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이 생태계 전쟁의 최상의 포식자는 단연코 AI, 그리고 그 AI 시대를 가능하게 만든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왕의 CEO의 가죽 점퍼가 이제는 거의 혁신의 아이콘처럼 됐죠? 맞아요. 그의 기조 연설이 열릴 때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의 입만 쳐다봤잖아요.
새로운 AI 칩셋 로드맵을 발표하면 엔비디아 주가는 곧바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혁신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조력자가 있었다는 사실, 바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죠. 네,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이야기입니다. HBM, 요즘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D램을 여러 개 쌓은 거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엄청 빠르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 설명도 맞지만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D램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쭉 쌓아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진짜 기술적인 난제는 어떻게 이 칩들이 내뿜는 엄청난 열을 제어하면서 최대한 얇게, 최대한 많이 쌓아 올리는가에 있습니다. 아, 열 제어 기술과 패키징 기술이 핵심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열을 잡는 소재 기술, 그리고 칩을 미세하게 쌓아 올리는 패키징 기술이 HBM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이고요. 바로 이 분야의 세계 최강자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 겁니다. 결국 AI 혁신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가장 밑단, 그 기초에는 이런 소재와 공정 기술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를 볼 때 반드시 그 뒤에 있는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까지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역사를 바탕으로 드디어 내일 개막할 CES 2026의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죠. 올해는 과연 어떤 키워드가 돈의 흐름을 만들게 될까요? 올해 CS를 관통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는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 물리적인 AI란 뜻인데 좀 생소하네요. 이건 엔비디아가 직접 선언한 AI의 다음 단계인데요. 지금까지의 AI는 주로 컴퓨터 안,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에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챗GPT처럼요. 피지컬 AI는 이제 그 AI가 물리적인 실체, 즉 로봇이나 자동차 같은 몸을 갖고 현실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아, AI가 화면 밖으로 건너 나온다는 거네요. 네,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나 LG전자가 선보일 가사노동 로봇 클로이처럼요. AI가 우리의 물리적 공간으로 직접 들어와서 노동을 하고 우리와 소통하는 거죠. 상상만 해도 정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두 번째는 SDV, 바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입니다. SDV, Software Defined Vehicle. 이것도 요즘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죠. 네, 이게 단순히 자동차에 소프트웨어가 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죠? 자동차의 가치를 정의하는 기준이 완전히 바뀐다는 선언이에요. 과거에는 자동차의 가치가 마력이나 제로백 같은 하드웨어 스펙으로 결정됐잖아요. 그렇죠. 엔진 성능이 중요했죠. 이제는 소프트웨어 역량이 그 차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 OS 업데이트만으로 완전히 새로운 폰처럼 변하는 것처럼요. 자동차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주행 성능이 개선되고 없던 새로운 기능이 막 생겨나고 바로 그겁니다. 소니와 혼다가 합작해서 만든 아필라가 대표적인 예죠. 이제 자동차는 움직이는 데이터 센터이자 바퀴 달린 거대한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IT 회사가 되어야 살아남는 시대가 온 거군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이건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실행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뭔가요? 첫째는 속도와 프라이버시입니다. 내 음성 명령이나 내 사진 정보가 저 멀리 있는 외부 서버까지 갔다가 다시 올 필요가 없으니 반응이 즉각적이죠. 그리고 내 민감한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도 훨씬 줄어들고요. 확실히 장점이 명확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비용입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쓰는 AI 연산을 전부 클라우드에서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문학적인 서버 비용과 데이터 전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상도 안 되네요. 이걸 각자의 디바이스, 즉 온디바이스로 분산시키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전부 온디바이스 AI에 사활을 거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때문에 NPU, 즉 AI 연산에 특화된 전용 반도체 칩과 전력 소모가 적은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자, 피지컬 AI, SDV, 온디바이스 AI. 이 세 가지 키워드가 CES 2026을 지배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어떤 기업이 진짜 실체를 보여주는지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CES는 여전히 왕자의 게임이 맞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다만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을 뿐이죠. 규칙이 어떻게 바뀌었죠? 이제 CS는 더 이상 가전쇼가 아닙니다. 모든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현상을 가장 먼저, 가장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는 최전선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핵심 단어는 융합, 컨버전스, 생태계, 이코시스템, 그리고 솔루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CES를 바라볼 때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유효할까요? 제가 오늘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첫째, 하이프를 경계하고 실체를 찾아라. 아, 3D TV의 교훈이군요. 네, 화려한 기술 시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기술이 정말로 사람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지, 그리고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걸 냉철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뭔가요? 두 번째는 곡괭이와 청바지 전략입니다. 골드러시 때 금을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랑 청바지를 판 사람이 더 큰 돈을 벌었다는 그 유명한 전략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더 깊이요? 네. AI라는 거대한 금광이 발견됐을 때 단순히 엔비디아의 GPU 같은 곡괭이에만 주목하는 걸 넘어서야 합니다. 그 곡괭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강철, 그 강철을 만드는 재련 기술, 즉 인프라의 인프라를 찾아내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아, 눈에 잘 띄진 않지만 그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소재나 부품, 장비 기업을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진짜 숨은 보석은 그런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무엇일까요? 장기적이고 반복되는 테마에 집중하라입니다. 장기적이고 반복되는 테마. 네, CES에서는 매년 반짝하고 사라지는 유행 같은 기술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매년 더 구체화되고 더 발전된 통계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테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AI, 모빌리티, 로보틱스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단기 이슈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CES를 단기적인 주가 예측의 도구로만 보지 마시고요.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3년, 5년 뒤의 미래와 제대로 방향을 맞추고 있는지 점검하는 연례 건강검진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명쾌한 정리네요. CES는 미래를 보여주는 지도와 같다. 지도 자체를 사는 게 아니라 지도를 보고 어디에 금맥이 있을지, 어디로 길을 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네, 바로 그 능력을 기르는 것이 CES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CES 2026에서 여러분 모두 미래의 부를 선점할 통찰과 기회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눈 이야기가 그 여정의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덱스터, 클레어였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